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삶이 버거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었을까요? 행운이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오는 놀라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족의 삶과도 겹쳐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반전은 분명 크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 물류센터 안은 무거운 박스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살이 박힌 손등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땀에 젖은 손으로 박스를 연이어 옮겼습니다. 옆 라인에서 지게차를 몰던 선배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얌전하네. 다른 사람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이 제일 위험해요. 웃음이 짧게 터졌지만 곧 차가운 공기 속에 다시 묻혀버렸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무거운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전기포트가 먼저 끓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아이의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며 계란지단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뚜껑을 닫기 전 습관처럼 젓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주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는 시간은 늘 가족의 하루와 엇갈렸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쯤 그는 비로소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잠깐 겹치는 시간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바다에 가자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바빠질 테니 그 전에 다녀오자. 근거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약속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수지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람이 부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도 수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회사 앞 카페에서 직장 선배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처에 홍보관 새로 생긴 거 봤지.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남편은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자리만 먼저 잡으면 된다더라. 동의율도 80% 넘었다고 하고 역 앞에 학교까지 붙어 있대. 추가 분담금도 없다고 크게 써놨더라. 나도 넣었어.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가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겠죠?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 괜찮아. 선배는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아파트 모형도와 조합 설립인가 임박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남편은 집에 돌아오며 빨래 집게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빨래 집게가 아니라 홍보관 주소가 찍힌 문자였습니다. 홍보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광 모형도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작은 집들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기에 딱이죠. 지금은 조합원가라 훨씬 유리합니다. 기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없음. 잠시 뒤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명함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동의율은 이미 넘겼습니다. 계약금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리만 먼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약서 위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은 가볍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얼마나 무거워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치킨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행사하더라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괜히 반짝거릴 때 이유를 캐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남편의 숨소리 위로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웅, 낮게 깔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한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돌아온 뒤 남편은 마음이 들뜨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휴대폰 단체방에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조합원 동의율이 85%를 넘겼다는 소식, 인가가 곧 확정된다는 글, 축하 메시지와 사은품 이벤트 안내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반짝거렸고 분위기는 마치 곧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밝았습니다. 남편은 퇴근길마다 휴대폰을 열어 그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분양가표를 식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숟가락을 꺼내다 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얼른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한 거야.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는 질문을 줄이고 질문이 줄어들면 비밀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다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액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거 해지할게요.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스탬프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계약금과 입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입금 완료 정상 처리라는 두 줄의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큰 숨을 내쉬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람 부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물가 반영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내, 그리고 역시 이번 한 번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을 떼어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단체방은 여전히 환하게 밝았습니다. 동의율이 더 올랐다는 말, 이사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 홍보관 확장 이전 안내까지. 사진 속 안내문은 정갈했고 글씨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가 비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곧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남편은 홍보관이 있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두어 개 문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거기 벌써 나갔어요. 언제 나간 겁니까? 지난주쯤이었을 겁니다. 간판도 다 내렸죠. 남편은 다시 문을 당겨 보았지만 유리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다른 남자가 전화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저도 사람인데요. 어머니 명의라니까요. 조금만 받으면 된다 했잖아요. 목소리는 끊겼고 남자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아이의 체육복을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막혔어. 거짓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 분담금 3번째 안내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화면을 넘겼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닫고 또 열어도 마음은 더욱 초조해질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 하는 낮은 소리가 피부 아래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새 코인이 곧 상장한다더라. 상장만 하면 10배는 간다던데.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른답니까? 나는 못하겠지만 분위기는 그래. 알아서 판단해. 동료는 커피를 마시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실패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가족이 모두 잠든 뒤에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도장이 손에 쥐어지자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은 친절하게 상품 설명서를 펼치며 금리와 상환 일정을 차분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서류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에 찍히는 직인 소리만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몇 번 서명하고
몇 번 도장을 찍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는 다시 10배라는 말이 울렸습니다. 대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돈은 그날 저녁 곧장 안내받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코인을 사기 위해 송금했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거래 완료라는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룻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안도감이 스쳤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다렸던 상장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조용했고 화면 속 방도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창밖 가로수의 색은 옅어졌고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씹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이의 숙제를 보던 눈길은 자꾸 창문 쪽으로 흘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웅 하는 낮은 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수지는 창문 틈을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소리는 줄었다가 이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구석에는 은행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 사본. 그 아래에는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남편 이름과 함께 보증인으로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왜 열어봤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모든 설명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수습하려고 했어. 무엇을요? 조합 자리. 추가 분담금이 계속 나와서. 수지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남편은 날짜를 더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짧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변명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툴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의 공책은 오래 펼쳐져 있었지만 남편의 시선은 자꾸 창문 쪽으로 흘렀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낮은 바람 소리가 스며들어 방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낮 또 다른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자 자동이체 실패 안내였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속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요한다는 굵은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접었다가 펴며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차 연락드렸다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할 게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 봉투와 종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대출받은 돈, 상장한다는 코인에 투자했어. 회사 동료가 상장만 하면 10배 오른다길래. 수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언제요? 얼마나요? 남편은 힘겹게 삼켰습니다. 대출받은 날, 전부. 식탁 아래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지가 올라왔어. 회사가 더는 못 버틴대. 상장은 안 된대. 끝이래. 수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만회하고 싶었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에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식탁 다리를 스치듯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 서류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대화는 짧게 끊기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차올랐습니다.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또 다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 연체 안내였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얼음장 같은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접었다가 펴고 다시 접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결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동네 마트에서 버려진 종이박스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거실에 박스를 펼쳐놓고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멀뚱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묻습니다. 진짜 이사 가는 거예요. 수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잘해볼게. 학교는 그대로 다니게 해줄게. 멀리 가지는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아이의 교과서를 묶어 상자에 눕혔습니다. 사진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들여다보며 웃고 있던 얼굴들을 박스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남편은 옷장을 비우며 낡은 작업복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영수증이 떨어졌지만 쓸모없는 종이는 곧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이 작고 짐도 많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없는데 괜찮을까요? 상대는 금액을 알려주며 가장 빠른 예약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달력에 그 날짜를 굵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검은 네모가 달력 위에 자리 잡자 집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아이가 자는 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른 호흡과 겹쳐 바람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웅 하는 낮은 울림이 얇은 이불 위를 스쳤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조금 더 닫았지만 소리는 줄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의자가 놓여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중개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조금 부담되는 쪽으로 보시죠.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아도 괜찮아요. 아이 학교만 유지되면 돼요. 중개사는 몇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엘리베이터가 없고 층계가 조금 가파르지만 햇빛은 잘 들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문은 잘 열리나요? 바람은 잘 통합니다. 다만 바람 부는 날에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수지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정면에서 불었습니다. 수지는 스카프를 목에 감았고 남편은 테이프 자국이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다시 상자를 채웠습니다. 아이의 공책을 묶어넣고 굴러나온 연필과 지우개를 모아 담았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 코드를 뽑고 하나씩 라벨을 붙였습니다. 멀티탭, 전기포트, 휴대폰 충전기. 수지는 서류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 서류와 계약서, 학교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덮개를 닫고 테이프를 길게 붙이자 쭉 하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웃이 마주쳤습니다. 집 많이 나오네요. 수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게 그렇죠.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바람 소리가 조금 나요. 창틀에 천을 끼우면 괜찮습니다. 수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트럭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손목 알람까지 맞춰두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은 문 옆에 세워두었고 교복과 필통을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의 낮은 울림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박스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주방, 아이방, 잡동사니, 서류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서류 박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테이프로 2번이나 감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수진이 테이프 끝을 붙잡자 남편이 손바닥으로 꾹 눌러붙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등이 빛에 비치며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이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수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옮겨요.
어디로요? 가까운 데로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복도 끝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다 쌓인 박스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잘해볼게. 학교는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줄게. 멀리 가는 건 아니죠? 멀리 안 가. 약속할게.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다가 이내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의지와 불안이 함께 비쳤습니다. 수지는 도시락통을 씻어 올려놓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몇 번 울렸습니다. 은행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연체료 얘기야. 날짜를 다시 조정하자고 하네. 그래요, 조정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부부는 다시 트럭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알람도 맞춰두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고 교복과 필통을 챙겨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삿날 오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박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차곡차곡 내려놓인 박스들 사이로 아이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책상은 여기다 두면 돼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두자.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기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집이었습니다.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수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트는 순간 천장에서 낮고 굵은 소리가 깔렸습니다. 묵직한 울림이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리가 크네? 그러게요. 내일 한번 봐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볼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작은 의자를 욕실로 옮겼습니다. 문턱에는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의자를 올렸습니다. 커버만 열어볼게. 수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해요. 남편은 드라이버를 돌려 나사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사가 풀리자 커버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왼손으로 커버를 받친 남편은 안쪽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걸려 있어.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손을 더 깊이 넣어 조심스럽게 당기자 검은 비닐이 보였습니다. 겉은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묵직한 비닐 뭉치가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균형을 잡느라 잠시 흔들렸고 수지는 얼른 커버를 받아들고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비닐 뭉치는 낡아붙은 테이프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스스로 말려 올라가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프 끝을 잡고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혹시 위험한 거면 어떡하죠? 남편은 한동안 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기 전에 먼저 뭔지라도 확인해 보자.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겼습니다. 비닐이 한 겹, 두 겹 풀리자 안쪽에서 노란빛이 번져나왔습니다. 사각형 금빛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금괴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장갑을 껴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손목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무늬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숫자는 1000g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겠죠? 남편은 체중계를 가져와 그중 몇 개를 올려보았습니다. 바늘은 정확히 무게를 가리켰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닐 속에는 10개의 금괴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욕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환풍기 구멍은 여전히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며 웅 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만약 신고했는데 왜 이제야 말했냐고 따지면 우리 사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전세입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보죠. 남편은 관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금괴를 다시 비닐에 감아 묶고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서자 관리실 문 안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리인이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수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희 위층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전세입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명부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70 넘은 어르신이 혼자 사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지병이 있었거든요.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이 조금 낡아서 알아두려고요. 관리실을 나서는 길,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욕실 바닥에는 여전히 비닐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공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욕실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낮고 묵직한 바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맴도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 누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내일. 그래, 내일.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욕실 한가운데 놓인 비닐 뭉치를 바라보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괴는 현실이었고 무게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할까?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요. 바로 움직이지 말고. 그럼 숨겨두는 게 나을까?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부부는 다시 비닐을 감아 묶고 수건을 덮었습니다. 바닥 타일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몸 전체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세미를 꺼내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판이 살짝 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푹 꺼졌습니다. 틈새에 종이 조각 같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살며시 잡아당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먼지가 묻은 사진에는 이른이 넘은 듯한 노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담벼락 앞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남편이 다가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꿈에 자주 나오던 그분이에요. 똑같아요.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은 곧바로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분, 여기 사셨던 적 있나요? 관리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이에요. 지병이 있었죠. 수지는 짧게 인사하고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바로 이 집의 전 세입자였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지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서랍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 정말 꿈에서 본 그 얼굴 맞아?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러 번 나왔던 그분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제자리에 두는 게 나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대로 두자. 저녁이 되자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종이컵 2개 가져오래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줄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피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팔면 어떨까? 당장 숨통은 트일 거야.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요. 우리 그 말에 이미 당했잖아요. 이번엔 서두르지 말아요. 남편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미안해. 사과보다는 약속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밤이 깊어지자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 낮에 집을 더 정리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불을 끄자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욕실 사이로 바람이 길을 찾는 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부부는 긴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낮게 울렸습니다. 새벽이 옅어질 무렵 수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앉았습니다. 왜 그래? 방금 꿈을 꿨어요. 사진 속 그분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이걸 발견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그분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부터 살아야 해요. 아이를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살 길이 서면 좋은 데 쓰면 되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낸 뒤 수진과 남편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천으로 감싼 금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심의 오래된 골목, 작은 금은방 문을 밀자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사장은 가방에서 꺼낸 금빛 덩어리를 장갑 낀 손으로 들어 무게를 재고 빛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뒤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매입가는 이 정도입니다. 남편은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덩어리에 억 단위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다시 올게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괴는 다시 천에 쌓여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맞지? 진짜였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끈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 묵직한 무게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고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우리 사정부터 정리해야 해. 아이 학교, 월세, 카드값. 맞아요. 그런데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무서워요. 알아. 무섭지. 짧은 대화 뒤 둘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안은 넓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깊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바닥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수지는 결국 금괴 하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앱에 찍히는 알림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연체 정리 완료, 카드 결제 정상 처리, 자동이체 성공. 화면 속 메시지를 확인한 수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 좀 쉬겠네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말했습니다. 숨 좀 쉬자. 그날 저녁 아이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잘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구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격려했습니다. 짧지만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코인 오늘 상장됐대. 남편은 얼른 휴대폰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6천만 원?
남편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30억이야. 잃어버린 줄 알았던 6천만 원이 50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이 손등에 반사되어 어른거렸습니다. 수지는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좋은 데 쓰면서 살겠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마음을 되뇌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새벽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